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너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얘기했지만 스토너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미국의 중상층으로 살았어요. 영문학과 종신 교수를 했으니까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토너 일생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영문학과 교수가 됐다는 거 외에는 좌절의 연속인 것 같아요. 결혼이 일단 불행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꼈던 딸 그레이시는 이제 마지막에는 알코올 중독자로 돼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비열한 워커라는 제자를 낙제를 시키려고 했는데, 또 이게 또 이 제자를 둘러싸고 있는 대학의 권력이 작동을 하고 있었죠. 로맥스로 대표되는 그 학과장이 미는 제자를 본인이 그 어떤 비열한 세상이라는 것에 맞서기 위하여 젊은 시절에 그 같이 이상을 논의했던 데이브 메스터스라는 이 사람을 빨리 죽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일종의 이상이었으니까 젊은 시절에 같이 논의했던 자기들의 그 이상을 논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이브 메스터스가 남긴 그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 권력에 맞서봤지만 이것도 좌절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본인이 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뭐 사랑의 불꽃을 젊은 또 제자와 불태우지만 그것도 좌절되죠. 그리고 말년에 가면 인기도 없어지고 강좌도 인기 없어지고 저작도 한 권밖에 없는 그런 학자로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그리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스토너의 삶이 공적인 삶에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결혼 생활도 실패하고 자신의 어떤 교육자로서의 삶, 나중에 이제 자기도 가르치는 일에 재미를 느끼면서 열심히 하게 됐지만 어쨌든 교육자로서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자기와 마음이 정말 통하고 어떤 학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는 또 실패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는. 우리가 학문 공동체라고 해서 뭐 대단한 학파나 무슨 스쿨을 만들어야지 그게 공동체는 아니고 어쨌든 스토너 나름대로 집에 제자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파티도 열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스토너 주위에 나중에 남은 제자들이나 동료 교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불행했던 삶이기도 했죠. 근데 저는 뭐 스토너가 그래도 종신 교수로서 테뉴어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실패한 학자로서 실패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평범한 그냥 평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서 스토너의 삶을 통해서 이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은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다 그냥 평범하게 살잖아. 평범하기도 쉽지 않아 라는 저희 어머니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다. 네가 뭐 엄청 잘 나가고 하면 좋겠지만 평범한 것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걸 늘 강조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존 윌리엄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결국은 그런 평범한 삶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이다. 이게 보편적인 삶이다. 그 보편적인 삶을 막상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극적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맥락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960년대에는 딱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삶의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것, 전쟁에서 돌아왔지만 젊은 남성들이 뭔가 사회에서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막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전체적인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와 큰 좌절 같은 것들이 깊게 배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시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스토너라고 하는 한 인물의 삶,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강렬한 삶의 체험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삶 안에서 크게 쟁취하지도 않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는 이 전체적인 미국 남성적 삶이라고 하는 것의 표준성, 보편성 같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이 큰 틀에서는 실패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달리 생각하면은 전에 그런 어떤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뭔가를 쟁취하고 성취할 수 있었던 그런 삶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는 사라져버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세계하고도 좀 비슷한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다음 질문하고 또 연결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세계의 변화 같은 것들을 이 스토너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의 그 뭐라고 하죠? 부표? 무게추? 이런 것들이 되어서 민감하게 감지한 어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지진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저는 옛날 뭐 아주 근대 소설 초창기 소설이지만 고리오 영감 같은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에서 라스티냐크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파리로 와가지고 야심에 가득 차서 내가 성공해 보이겠어. 내가 반드시 내 꿈을 펼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야망을 성취해 나가는 인물 유형하고도 다르고 스토너는 그렇다고 이제 교수 사회를 묘사하는 뭐 일부 소설들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교수 사회라던가 혹은 이 교수의 학식이라던가 알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의미를 발견하는 뭐 이런 종류의 교양에 대한 이야기하고도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너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화려함 혹은 세상에 대한 의미, 진실 이런 것들을 소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었던 그러한 모더니즘적인 시선에서 비껴서서 메마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실제에 가까운 우리 삶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서 활용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교수 사회에 대한 기대하는 이런 것들을 살살살살살살살 걷어내면서 보여주는 이제 의미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뭐 인물 형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심리님. 이 소설이 굉장히 좀 어떠한 스토너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전형성의 입장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거를 계속 이렇게 피해가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이 소설이 되게 뻔해 보이지만 뻔하지 않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한테 익숙한 이야기 속의 인물들과는 다르게 비슷하지만 또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이유가 이 사람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외적인 개인이 아니라서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이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과의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에 만나본 적이 없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여성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한번 반해서 그냥 갑자기 결혼하고 이 여자도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계속 불행해졌잖아요. 계속 불행한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자식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이디스가 이제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걸 알지만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 대해요. 그 자기가 그 학교 안에서도 뭔가 이게 되게 계속 잘못돼 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있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되게 형식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되게 형식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이 삶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되게 소극적이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태도를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이 소설을 되게 좀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소설이라는 게 항상 예외적 개인들을 다뤘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서 뭔가 이 세계와 뭐 투쟁하거나 그것과 막 그것을 거부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뭐 일종의 거리두기를 계속하면서 관조하면서 어떻게 또 개입을 또 그렇게 막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편적인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데 당시 그러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당시에 미국 사회라는 건 미국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였고 사실은 그 시기의 소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가 있잖아요. 로스트 제너레이션. 전쟁을 겪고 전후 세대 전쟁 겪고 그 치열한 목숨이 오가는 그런 전쟁을 겪고 나서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던지고 그 사회를 냉소하고 또 다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미국 사회를 바꾸어 나갔던 그런 뜨거운 세대. 그 세대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시기에 나왔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의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주인공들이 나오는 소설들인데 그 소설과 완전히 다른 인물인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인물이고 반면에 그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로 옮겨간다면 굉장히 보편적인 인물이 된다. 그래서 본인은 그런 양쪽에 어디도 속하지 않는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외성과 혹은 특수성과 보편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대와 괴리되어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 시대는 사실 지금 보면 사실 굉장히 특수한 시대였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해밍웨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스토너처럼 살지 해밍웨이처럼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양쪽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방금 이 답변은 다음 질문과 정확하게 다음 질문인데 다음 질문을 근데 넘어가기 전에 조금 다른 각도로 저는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기존의 소설 문법에서 벗어나 있지만 의미가 그러니까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좋았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캐서린인가요? 여기 예. 드리스콜. 드리스콜. 캐서린 드리스콜. 캐서린과의 불륜이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없게 끝났지만 그 로맥스라는 그 안타고니스트에서 끝났지만 그게 의미가 없었나? 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캐서린이 책을 한번 냈는데 WS에게라는 게 있어요. 윌리엄 스토너의 약자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기만 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데이브 메스터스는 1차 세계대전에 나와서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죽지만 그 데이브 메스터스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스토너랑 고던 핀치한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든 핀치가 굉장히 속물적인 합장으로 나오지만 어떤 면에서는 로맥스에게 맞서서 이 스토너를 보호해주는데 그거는 셋이 젊은 날에 데이브 메스터스와 같은 맥주를 먹는 그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삶의 무의미만 다루고 있는가? 그러면 아마 마지막에 눈물이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개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좀 얘기를 해보고 로맥스. 싶어요. 로맥스,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디스, 로맥스, 그 다음에 고든 핀치가 사실은 같은 계열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인물들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디스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주체성 없이 결혼을 했고 집에서 도망 나오려고 딸도 그게 이어지죠. 딸도 이 이디스로부터 벗어나려고 임신을 감행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디스도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 결혼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이디스는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뭐 그림도 그리고 연기도 해보고 하면서. 근데 이디스가 저는 정말 의외였던 게 마지막에 이디스가 그래도 병실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스토너 말년에 병실을 지킨 사람은 이디스였어요. 의미를 최소한의 의미를 제공해주는 건 결국엔 스토너의 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를 이제 이디스가 인정하고 거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레이스도 저는 이 사람 되게 비범한 인물이라 봤던 게 뭐냐면 학자적으로 비범한 게 아니라 뭐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레이스가 망가져갈 때 술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의 어떤 비를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뭔가 이디스가 그레이스를 망치는 것도 알지만 그레이스가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을 또 긍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레이스한테 너 잘못 살고 있어, 왜 그렇게 살아, 이런 평범한 부모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네. 술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술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양가적인 측면을 골고루 봐야 이 소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마지막 장에 감동을 받는지에 대한 게 납득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개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그 핀치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못 찾겠는데 데이브라면 워커를 세상으로 보았을 걸세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워커나 혹은 이제 워커의 지도 교수인 로맥스와의 그러한 이 대결을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이 사람한테는 대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피난처 안식처로서의 이 대학 안에 들어왔지만 그 대학 안에는 사실은 세상이 있었던 거죠. 워커나 로맥스와 같은 세상. 사실은 메스터스가 그때 술 먹으면서 이제 막 각자 인물평을 하잖아요.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아까 배상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디스라든가 로맥스라든가 워커라든가 혹은 핀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속물들입니다.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자신이 그게 타자의 욕망을 자기 욕망으로 자아의 기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삶이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데이브 메스터스라든가 스토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죠. 그런 게 뭐지? 혹은 그런 게 있나? 라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소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 배상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세상에 맞선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불륜이 깨질 때 이 사람은 얘기하죠. 결국 나도 세상이었다고. 그러니까 스토너의 삶이 주는 감동은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이 반성적 지점.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반성적 지점 때문에 오히려 그 의미를 만들려고 아둥바둥하는 이디스나 로맥스나 아니면 핀치 이 사람들의 삶을 좀 뭐랄까 독자로 하여금 이상하게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경꾼처럼 보게 만들어요. 얘네들이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시선이 이 소설이나 문학에서는 되게 낯선 시선 관점인데 이게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보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impartial spectator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는 이제 국부론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논하는데 impartial spectator는 이렇게 불편부당한 관찰자예요. 아담 스미스가 보기에 사회가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각자의 이익에만 빠져들 게 아니라 어느 편에도 들지 않는 그런 관찰자가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도덕을 지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impartial spectator라는 개념이 사실은 서구에서도 스코틀랜드 학파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 쪽에 있는 그 학자들의 일군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었는데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사실은 소구학계로 이식이 된 관점이고 이것이 성찰적이거나 도덕 막 윤리를 강조하는 깨닫고 막 스스로 노력하고 윤리적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냉담한 관찰자로서의 시민 그거를 이제 주체로 내세운 독특한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떠올렸어요 저는. 그래서 스토너가 사실은 특별히 도덕적이거나 특별히 윤리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소설 속에서. 불륜도 저지르고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굉장히 속된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한 관찰자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아담 스미스적인 주체다 이 스토너라는 사람이. 이 파리가 아담 스미스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날파리 정확한 종을 불려자면 날파리.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특히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인물과 소설적인 시선 사이에서의 또 충돌을 다루는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자기 욕망을 향해 달려갈 때에도 서술자가 그거를 온전히 그냥 다 그래 오냐 너의 야망을 이루거라 이렇게만 작동하는 문학이 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갈등과 시선의 차이 같은 것들을 의식화하는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스토너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전체적인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개입해서 스토너에게 교훈을 준다거나 스토너의 지금 어떤 삶에 대하여 의미를 구성해가지고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스토너가 충분히 자기 삶에 대하여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간적 터울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일대기로서의 작품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대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동하는 논리가 흔하게 생각하면 이 일대기를 어떻게 종합해가지고 이제 서술자가 최종적인 교훈과 주제를 정리해서 독자에게 제공해 줄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이 일대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토너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 의해서 음미되고 그러니까 배상민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적 터울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죽음을 숙궁하는 이
이 순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을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이해하기 위한 그 수용의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종류의 시간적인 이 암으로 죽어가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굉장히 내적으로 탄탄한 시간들을 이제 제공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저한테도 굉장히 감동적인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소설 뭐 형식은 독특합니다. 기존의 기승전결이나 발단전개 위기 절정식의 소설이 아니에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냥 뚜벅뚜벅 그려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와, 이거 다큐멘터리적인데? 근데 보고 있으니까 이건 소설 아니면 불가능한 작업이구나. 한 사람의 일생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건 소설 문화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죽음으로 작업이죠.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와, 이런 소설을 썼다는 게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